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막판에 상승 탄력을 키우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는 200포인트 넘게 올랐고요. 나스닥이 10,000포인트 선을 다시 회복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제 시장이 종료됨으로써 이제 미국 증시는 2분기 시장까지 모두 완료가 된 채 마감이 됐는데 지난 2분기에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약 20% 안팎의 상승을 한 분기 동안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는 한 분기 동안 30.9%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1987년 이래 그리고 S&P 500은 1998년 이래 나스닥 지수는 2001년 이래 최고의 분기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사실 지난 밤 사이에 장 초반에는 시장이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문우신 재무장관과 파월 의장의 하원 증언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었는데 문우신 재무장관은 이번 증언을 통해서 미국 경제가 강한 포지션을 보이고 있다면서 조만간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점을 또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 심리를 좀 긍정적으로 만든 측면이 있었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 우려가 있다 보니까 금값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지난 밤 사이에는 장중 한때 1,80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자, 혼조 양상을 보이다가 결국 상승으로 마감했던 미국 증시였는데요. 지난 밤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클로징벨 중계석입니다.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함께하겠고요.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장혜진 앵커가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되는지 정리해 볼까요? 네, 현지 시간 30일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로써 2분기가 마감이 되는데요. 다우 지수는 2분기에만 18% 급등하면서 1987년 이래 최고의 성적을 거뒀고요. S&P 500 지수는 20% 넘게 올라 1998년 이래 분기 최대 성적을, 나스닥은 31% 가까이 오르며 2001년 이래 최고의 성적을 냈습니다. 경기 부양책과 경제 재개 그리고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이 힘을 더해줘 최고의 2분기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날 또 파월 의장과 문우신 재무장관은 하원 증언에 앞서서 몇 가지 발언을 내놓는데요. 먼저 파월 의장은 코로나19로 주저앉은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는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지만 향후 전망은 불확실하다면서 바이러스가 진정되는 상황과 정부의 정책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고요. 문우신 재무장관은 오는 7월 말까지 추가 재정 부양책을 통과시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지원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임을 시사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사상 최대치 수준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파우치 박사는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일일 최대 1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미국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에서도 중부지방의 도시 레스터에 코로나19 확산세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봉쇄 조치가 다시 도입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긴장감이 팽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제 재봉쇄가 어느 정도의 충격을 미칠지는 시장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에서는 또 오는 7월 1일부터 14개국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한다라고 전했고요. 미국은 여기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날 나온 경제 지표는 시장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미국의 6월 소비 신뢰 지수는 98.1로 큰 폭으로 개선이 되면서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다만 홍콩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등의 반발에도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행을 했고요. 미국은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 지위를 일부 박탈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다우지수 장 초반에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막판에 탄력을 받아서 상승폭을 키워나갔는데요. 0.85% 올라 25,812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 함께 보시죠. 나스닥 지수는 이날 대형 기술주들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아마존의 힘을 받아서 상승 탄력을 꾸준히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1.87% 올라 만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1058포인트 거래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1.54% 올라 3,100포인트의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2분기에 최고의 성적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팀장님, 이날 증시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개장 전만 하더라도 불안 요소가 좀 다수 관측이 됐었죠. 이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를 시켰고 앞서서 미국이 여기에 좀 반발을 해서 좀 이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또 박탈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코로나19 좀 청정 지역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던 호주에서도 확산세가 좀 고조되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뉴욕타임즈에 따르면은 지난 14일간 미국 35개 주에서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수 좀 불안 요인이 산재해 있기는 했지만은 결국은 기술주 위주의 또 상승세가 이번에 좀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소비와 주택 가격 지표가 호조세를 나타낸 것 역시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지지해주면서 증시가 또 한 번 상승한 계기가 됐습니다. 주요 지수가 이로써 나란히 90년대 말 또는 2000년대 초 이후에 최고 성적을 기록을 하면서 2분기를 좀 마무리를 했고요. 다만 이날도 UBS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선택적이어야 한다라는 조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 마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6시에 선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먼저 국제 금값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밤 사이에 국제 금값이 1% 정도 올라서 장중 한때 1,800달러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1,800달러 위로 잠깐 올라간 경우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금값에 거는 경우에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확산되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금값은 0.93% 올라서 1,797.7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국제 유가가 장중 변동폭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장중에는 1% 정도 하락했었는데 이 장 막판 선물 시장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장중에는 리비아가 원유 생산 재개에 들어갈 가능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또 경제활동 재개가 중단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작용을 하면서 WTI 가격이 1% 정도 하락했었는데요. 조금 전 5시 30분에 API 원유 재고,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보니까 815만 배럴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난 3주 동안 원유 재고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왔었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815만 배럴 감소했다는 소식이 선물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선물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0.15% 강보합권에 마감이 됐고요. 39.76달러까지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국채 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큰 변동은 아니었습니다만 소폭 올랐습니다. 0.655%에 마감이 됐고, 자, 이어서 달러 인덱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약세가 다시 진행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아주 큰 변동은 아닙니다만 0.16% 내리면서 97.38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지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은 최진석 팀장이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오늘 증시죠. 그 기술주의 컴백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가의 대표적인 낙관론자 중에 한 명인 제레미 시겔 와튼 스쿨 교수가 여전히 대형 기술주를 선호한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다는 그런 내용을 갖고 와봤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결국은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디지털 그리고 기술로의 전환 과정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기술주가 결국은 온라인 위주로의 장기적 전환기에 지속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이었고요. 그러면서 11월 대선을 증시의 최대 불확실성 요인 중에 하나라고 또 지목을 했는데 바이든이 당선 시에도 공화당이 상원을 계속 장악한다면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조금은 좀 진정 국면을 맞는다면은 내년 말에는 다우지수가 3만 포인트를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제 요즘 유력해 보이는 바이든의 당선을 비롯해서 대선 리스크에 대한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현지 시각으로 29일, 6월 29일이죠. 월요일 캠프 지지자들의 이 법인세를 21%에서 28%로 다시 좀 인상을 해서 10년간의 세수 1.3조 달러를 확보하겠다라는 의지를 재확인을 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이제 35%였던 이 법인세를 21%로 영구적으로 인하한 바가 있었죠. 그러면서 증시의 사상 최고치 행진에도 좀 기여한 바가 있었는데 이렇게 바이든은 지금 법인세 인상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서도 좀 리스크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웰스파고도 실제로 바이든 당선 시에 증시에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을 최근에 내놨고요. 하지만은 증시는 현재 관련 리스크를 좀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네, 이날 증시에서는 기술주 가운데서도 특히나 이 반도체주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지난 2분기 반도체주의 성적은 좀 어땠나요? 네,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개별 호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전일장 마감 이후에 발표를 했던 5월 결산 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당분기의 가이던스도 컨센서스를 훌쩍 좀 뛰어넘는 양호한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도 데이터 센터 서버용 칩 수요가 호조세를 지속할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결국은 관련주의 동반 상승을 좀 견인을 했고요. 그리고 주문형 반도체 FPGA 업체인 자일링스 같은 경우에도 가이던스를 상향을 하면서 업황에 대한 낙관론에 좀 기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표 반도체주 ETF SMH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2분기에 약 한 30% 정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2001년 4분기 이후에 그러니까 닷컴 버블에 좀 여파가 있었던 그 시기 이후에 최고의 또 분기 성적으로 이번 2분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경제 지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미국 경제가 차근차근 재개 이 단계를 밟아오다 보니까 미국의 지난 6월 소비자 신뢰 지수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경기 악화는 종료된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한다는 점을 봤을 때 언제든지 경기 회복의 궤도를 이탈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렇게 평가가 됐는데요. 이 수치부터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6월에 발표됐던 이 소비자 신뢰지수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한 자료인데요. 98.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에 85.9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서 크게 개선된 것을 알 수 있고 로이터의 집계치보다도 좋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34.5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자 신뢰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지표에서 눈에 띄었던 점이 바로 노동시장, 고용시장에 대한 센티먼트, 투자 심리였습니다. 이 고용시장 심리도 개선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고용시장 심리는 지난 5월에 마이너스 12.7을 기록했다가 이번 6월에 마이너스 3으로 상당 부분 개선이 됐습니다. 이 지표는 또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실업률과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됐다는 것은 이번 주 발표될 고용지표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갖게 만드는 한 가지 요인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상당 부분 개선된 건 사실이지만 아직 정상화까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컨퍼런스 보드에서도 내놓고 있는데요. 컨퍼런스 보드에서는 단기적인 전망이 덜 비관적이긴 하지만 경제 활동에 의미 있는 증가는 예상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고요. 또 불투명한 회복 경로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소비할 준비는 됐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팀장님, 약간은 혼란스러운 지표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 상승폭이 2011년 말 이후에 이번에 최대 폭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향후 6개월 내에 사업 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임금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점치는 비율은 소폭 상승에 그쳤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실업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응답도 소폭 하락에 그쳤습니다. 즉 세부 지표로 보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이번 예비조사 결과 같은 경우에는 6월 18일까지의 집계치가 되겠습니다. 즉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재확산됐을 그 이슈를 반영을 제대로 못했을 가능성도 저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유럽연합에서 현지 시간 7월 1일부터 14개국의 외국인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이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유럽 국가 30개국은 국경을 닫았었는데요. 하지만 그 최근에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누그러지면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14개국에 해당되는 국가들로는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과 캐나다, 호주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주목할 만한 것은 여기에 미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상황이 굉장히 악화돼 미국을 제외한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유럽 방문객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입국을 허용해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 명단에 포함된 국가들은 지난 2주간 인구 10만 명당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유럽연합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을 보인 국가들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다만 이는 유럽연합 차원의 결정이어서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각 회원국들 정부의 결정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공개된 리스트에 없는 국가들에게 국경을 여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달라고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으로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었던 항공주들이 조금은 수혜를 입지 않을까, 조금은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럽 국가들의 여행 제한 해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글로벌 항공 여객 수요 측면에서는 당연히 호재겠죠. 하지만은 미국이 제외됐기 때문에 미국의 항공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악재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주요 항공주가 이날 이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대표 ETF JTS 같은 경우에도 약간 1% 정도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이라든지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해외 항공편이 무려 350개 내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대해서 유럽과 관련을 해서는 별다른 수혜를 입지 못할 가능성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미국 내에서의 항공 여객 수요 반등세는 지속되고 있다는 데이터도 나왔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청 자료에 따르면은 6월 29일에 이 보안검사 인원 수가 전년에 약 한 25%까지 올라왔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내 항공 수요는 개선되고 있지만 이번 유럽의 정책 자체가 아주 큰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봤습니다.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룰루레몬이 홈트 업체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이날 급등했습니다. 테슬라가 2분기 판매량 전망 상향 조정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노비오는 코로나19 백신 후보 초기 임상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도 참 여러 가지 종목 뉴스가 많이 나왔던 하루였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진석 팀장님, 룰루레몬이 홈트레이닝 업체를 인수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가 복계의 샤넬로 불리는 룰루레몬이죠. 근데 전일에 우리가 집에서 이 운동을 하는 홈트레이닝 업체를 인수한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이날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룰루레몬이 5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하는 회사는 미러라는 2018년도에 설립된 홈트 관련 업체가 되겠습니다. 약 한 1,500달러 정도 되는 스마트 미러를 이 기업에서 판매를 하는데요. 그러면 소비자가 이 스마트 미러와 연결을 해서 전문 피트니스 강사와 연결을 하고 그리고 맞춤형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것이 서비스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미러가 1,500달러니까 굉장히 좀 비싸죠. 하지만은 매달 39달러만 내면은 맞춤형 트레이닝 강의를 무한정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또 이 서비스의 강점이 되겠습니다. 룰루레몬 측은 이 미러사가 올해 매출 1억 달러 정도가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기대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팬데믹 당시에는 룰루레몬의 그 옷 자체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매출에 실적 타격이 있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홈트 업체를 인수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런 피해가 많았었죠. 말씀해 주신 부분도 그렇겠고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발표한 4월 결산 분기에서 동일 매장 매출을 집계조차 못했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을 계기로 새 사업 기회를 좀 모색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냐. 룰루레몬 매장에서 이 스마트 미러를 판매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피트니스 강사들이 룰루레몬 옷을 착용함으로써 그러면서 홍보 효과를 또 노릴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 1998년에 창립한 룰루레몬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진행한 또 인수건이기도 합니다.
네, 대표적인 홈트 기업으로는 상장된 지 1년도 안 된 펠로톤이 존재를 하는데요. 코로나19로 펠로톤이 상당히 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룰루레몬에 약간의 경쟁심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펠로톤이 지난해 9월에 상장을 했죠. 근데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실내 바이크를 고객이 구매를 하고 태블릿을 통해서 역시 원격으로 레슨을 들으면서 운동을 하는, 그래서 피트니스계의 넷플릭스로 불렸던 그런 굉장히 각광받은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룰루레몬이 이렇게 홈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펠로톤에도 동반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듯합니다. 오늘 실제로 펠로톤의 주가도 상승을 했고요. 로스캐피털이라는 IB에서는 룰루레몬의 미러 인수로 펠로톤의 주가가 만약에 하락한다면 이는 매수 기회라는 콜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결국은 팬데믹 이후에 전통적인 어떤 피트니스 회원권을 끊고 물리적으로 짐에 가는 이런 이용 사례가 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복수의 홈트 장비 관련 업체가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지난밤에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테슬라의 2분기 이 자동차 판매량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난 분기 판매량이 전 분기에 비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건 당연히 뭐 코로나19의 영향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 연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 기사를 통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이 공장은 프리몬트,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바로 지난 2분기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기간 동안을 이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장 생산을 중단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생산 자체를 중단했기 때문에 과연 2분기에 얼마나 팔 수 있었을까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팩트셋이 집계한 전망치에 따르면 7만 2천 대 정도를 2분기에 판매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가운데 6만 1,000대가량은 모델 3, 보급형 모델이죠. 모델 3가 차지했을 것으로 이 전문가들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분기에 테슬라는 8만 8,400대의 차량을 판매했고 이게 지난 1분기가 사상 최대 판매 실적이었습니다. 또 테슬라는 올해에만 50만 대가량을 판매할 것이라고 전망을 한 바 있었는데요. 사실 이 정도 속도라면 연간 50만 대 판매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월가에서는 이 판매량 전망치를 지난주에 비해서 상향시켰다는 점이 가장 좋게 평가가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2분기에 거의 절반 가까운 기간 동안 생산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던 1분기와 판매량의 격차가 10,000대 정도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히려 투자 심리를 좋게 만든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만간 며칠 사이에 테슬라가 2분기 판매량을 발표를 할 텐데 과연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 비트를 하느냐 아니면 언더퍼폼하느냐 이런 것들 좀 지켜보면 테슬라의 주가 방향성도 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팀장님,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걱정인데요. 1분기에 8만 대, 2분기에 7만 대, 이거 합치면 겨우 한 16만 대 정도거든요. 근데 연간 판매량 50만 대를 달성하려면 나머지 2개 분기 동안 거의 24만 대를 판매해야 된다는 건데 월가에서는 판매량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사실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은 이 가이던스가 이 연에 50만 대를 거뜬히 상회할 것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달성이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1분기의 인도량이 가장 좀 부진하고요. 나중에 좀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수치 같은 경우에도 YOY 기준으로는 플러스 40%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1분기는 그렇게 뭐 부진한 건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은 2분기부터는 그렇다면은 좀 올라와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역시 팬데믹의 피해가 있었던 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2분기 수치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좀 긍정적인 것 같거든요.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6월에 테슬라의 판매량 관련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2분기 판매량이 9에서 10만 대 정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도이체방크에서도 생산 차질이 있기는 했지만은 생산량도 굉장히 좀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이유는 그 1분기 때도 판매량 수치가 굉장히 서프라이즈라고 해석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전망치가 그 전에
많이 좀 하향 조정된 덕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눈높이가 낮아진 그런 효과를 또 볼 가능성도 저희가 이 실적 리포트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만간 며칠 사이에 발표될 테슬라의 자동차 2분기 판매량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그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네, 미국의 제약사 이노비오가 이날 코로나19 백신 초기 임상 결과가 긍정적이었다라고 발표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주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기사를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볼 텐데요. 건강한 자원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역 반응 유도 초기 임상 시험에서 안전성을 확보했다라고 이노비오 측은 발표를 했습니다. 총 36명의 자원자 중에서 94%인 34명이 전반적으로 면역 반응을 보였고 부작용은 주사를 맞은 부위가 빨개진 정도였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당사에서 이 참여자들의 항체 반응과 관련된 자료는 발표를 하지 않고 체액성 또는 T셀 면역 반응을 평가하는 이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반적인 면역 반응 비율만 보여줬다라는 지적에 주가가 급락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개장 전에도 이노비오는 11%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마감 기준으로도 확인을 해보면 15% 가까이 빠졌죠. 시간을 거래에서도 현재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이노비오는 미국의 이 국방부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투여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를 생산하는 데 쓰일 이 보조금을 지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회사 측은 이 백신이 미국 정부의 초고속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별도의 연구에 따른 임상시험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올 여름에 임상시험 2단계에 돌입을 할 것으로 밝히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한 결과를 보이지 않아서 과연 이 임상 결과가 쭉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이어나갈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노비오의 임상 일상 결과 발표에 따라서 이날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조금은 아이러니하게 받아들여졌거든요. 긍정적이었는데 주가는 급락을 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두 가지 이유 정도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이 좀 맞아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백신 개발 기대감에 동사 주가는 일주일 전 대비해서도 약 한 2배 정도 상승을 해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사 내용에서도 있었지만은 얼마나 많은 실험 참가자가 항체를 형성했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제공하지를 않았습니다. 벤치마크 리서치라는 기관에서도 같은 의견이었는데요. 미래의 백신의 효용 가치를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자료가 제공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FDA가 이 임상 2상, 3상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매수 의견을 또 유지를 했거든요. 즉 주가가 단기 급락하기는 했지만은 연구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을 비롯해서 종목 뉴스까지 저희가 확인해봤습니다. 장혜진 앵커 수고했고요.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